우리 와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됐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원래 이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자들, 특히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거죠. 그런 공청회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학자들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는 요구를 수렴해 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2018년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그런 공청회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그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기 이전에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그 브리핑 형식으로 청와대 브리핑 형식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아니, 그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인데 국무회의와 전혀 관계없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일개 민정수석이, 그리고 민정수석도 헌법학자가 아니고 형법학자인 민정수석이 그렇게 조금씩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래서 조국이 몇 차례 그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비난 여론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그 2018년 3월 26일 날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회부해 가지고 그걸 심의 의결하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지 않았냐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과정이 1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3월 26일 날 바로 상정을 해가지고 바로 심의 의결을 다 거친 겁니다. 이건 얼마나 헌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생략하고, 심지어 헌법학자들도 뭐 밀실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긴 했고, 좌파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밀실에서 의견을 구하긴 했겠지만 공개적인 그 공청회에서 학자들이 어떤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3월 26일 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국무위원들 가운데는 일부 국무위원들, 소수의 국무위원들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만 하고 그냥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국민의 의견, 헌법학자들의 의견뿐만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조차도 수렴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졸속으로 헌법 개정을 마련해가지고 당일날 의결을 하고 나서 바로 국회로 송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고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이제 촉박했는데, 바로 공고하고 나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60일 되는 날짜가 2018년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이고, 근데 5월 24일 이전에, 즉 5월 24일까지 의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5월 24일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개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3분의 2가 192명입니다. 192명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수가 114명입니다. 114명. 그러니까 192명이 의결 정도수인데 출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112명밖에 안 됐던 거죠. 114명밖에. 그래서 이건 표결을 해도 의결 정도수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 자체를 하지 않고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헌법 개정안이 폐기가 되고, 원래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뒤에는 바로 국민투표 절차로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추진했던 헌법 개정안은 이렇게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간에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재인 정권이 의도하는 바를 일정 부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20대 국회죠. 20대 국회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또 결과적으로 하여튼 회의가 되고 말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헌법 개정안이 아마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왜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을 헌법 개정안을 내놨냐? 어떻게 말하면 국민들의 반응을 떠봤다. 또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 당이죠. 이 당이 그 당시에는 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의 다른 정치 세력들, 이런 당의 반응을 떠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상황, 20대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약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과반수,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으니까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3분의 2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200명을 넘어야 되겠죠.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궐선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당선 무효 이런 국회의원들이
현재 야당 쪽에, 즉 국민의힘당 쪽에서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재적 의원수가 줄어들어서 3분의 1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현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그 이전 그 20대 국회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 개정안을 언제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인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깝다시피 많은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핵심되는 조항들, 이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마 이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번 시간에 반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헌법을 보면, 이 헌법은 그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명이 있고요. 그 아래 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근데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은 이제 1조, 2조, 1장 해가지고 1조, 2조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전문은 그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문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누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했는가. 이제 헌법 제정 권력자, 개정 권력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헌법을 제정하고 누가 헌법을 개정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 개정하고자 하는 그 이념, 헌법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 이념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고, 이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개성할 것인가, 그리고 또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그 헌법의 일부가 바로 뭐냐면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현행 헌법에는 들어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3.1운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3.1운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4.19 민주 이념이라고 해서 4.19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4.19 이까지가 현행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그런데 이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뭘 추가시키냐면, 현행헌법에는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4.19가 혁명이냐, 뭐거냐, 이런 용어상의 차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어떻게 됐냐면 4.19 혁명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현행헌법에서는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사건이 혁명인지 의건지 이걸 밝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4.19 혁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건은 부마민주항쟁. 이게 이제 1979년에 있었던 거죠. 부산 마산 지역에 있었던 그 이제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실은 성격이 분명하게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그리고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마 민주항쟁을 바로 이 헌법 전문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79년 10월 달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뭐냐,
5.18 민주화 운동을 일어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관련 법이 만들어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5.18 사태 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있죠.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건 그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보는, 심지어 북한이 개입한 내란적 성격을 가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5.18의 역사적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관련 법률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건을 바로 뭐냐면 이 헌법 전문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이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60항쟁입니다. 60항쟁은 아시겠지만 1987년에 헌법 개정이 있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당시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개헌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 즉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원 선언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국민들이 이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호원 그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호원철폐라고 했죠. 호원철폐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때 6월 10일 날 항쟁을 한 게 60항쟁입니다. 그리고 60항쟁에 의해서 결과로 6.29 선언,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그 다음에 민정당 당대표죠. 그래가지고 6.29 선언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이듬해 뭐냐면 헌법 개정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간에 60항쟁 이런 역사 사건을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들, 또 60항쟁의 경우에도 아직 정확한 규명이, 물론 현행헌법을 탄생시킨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긴 하지만, 근데 이게 과연 헌법 조문에 넣을 만한 사건인지,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조문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5.18 그 사건이 헌법 조문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로 것이는 게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문은 아니지만 헌법 해석의 지침이 됩니다. 즉 현행 헌법으로서 구성을 갖고 또 다른 헌법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5.18이 만약에 헌법 조문에 들어가게 되면 5.18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정당화되고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법이 많이 제정되어 있듯이 하여튼 뭐 보상, 명예회복 이런 식의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조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헌법의 뿌리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명예회복이라든지 또는 추모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5.18 당시에 나왔던 그런 구호들이 실제로 우리 헌법적으로 용인되는 구호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5.18 당시에 그 내세운 구호들이, 과격한 구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구호들이 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구호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컨대 이제 만일에 이 5.18에 그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현재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이 돼서, 근데 북한이 무너져서 북한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밀 문서들이 공개가 된다. 라고 해서 만약에 5월 8이 그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반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반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대한민국 헌법에 그 개성해야 될 역사적 사건으로 넣어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의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입니다. 반란 사건이 헌법을 개성해야 될 사건으로, 헌법이 그 정신을 개성해야 될 사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헌법 자체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간에 개성안에 이것을 넣어놓았다. 그럼 사실은 5.18 관련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률들에 대해서 정당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죠. 물론 좌파 진영이나 뭐 그쪽에서는 그 뭐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그 5.18 관련 법들이 과연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어떻겠나? 그럼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헌법 제정 권력자는 국민입니다. 주권자의 국민입니다. 헌법 개정 권력자도 마찬가지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이, 헌법 제정 주권자의 국민이 5.18을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18 자체가 정당화될 뿐만 아니고 이제 5.18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 입법 조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역사 사건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행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우리가 개성할 만한 사건, 그 정신을 개성할 만한 사건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사건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간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요소를 헌법 조문에 넣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5.18 관련법 끊임없이 뭐 개정안 내고 또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 넣어놓으면 이제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그 헌법조문에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헌법조문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치, 지방자치할 때 자치입니다. 자치와 분권. 이 분권을 강화하여 이 요소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자치와 분권, 자치분권 이 부분은 좌파 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방자치제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헌법학이나 행정법학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학자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자치제가 아니고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분권이라는 개념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저서를 통해서 이걸 꾸준히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 1조, 헌법 제1조 3항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3항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치와 분권에 관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국가 형태 부분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건 5.18을 넣어놨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그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장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1장이 총광입니다. 총광. 큰 줄기란 말이죠. 큰 줄기. 이 총광이 되어 있고, 2장이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렇게 돼요.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이 총광입니다. 그 헌법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정해놓은 게 총광입니다. 근데 이 총광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헌법에는 두 가지 1조 1항, 1조 2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1조 3항, 지금은 3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그런데 1조 3항을 넣었습니다. 그 넣은 조항이 뭐냐면 1조 3항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지방분권 국가. 자치분권 또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라는 개념을, 조항을 마련해놨습니다. 사실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단순한 그 규정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이건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약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약화, 그리고 분열, 그리고 해체, 이것을 추구하는 조항입니다.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이게 고려의 연방제,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고려의 연방제의 준비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고려의 연방제 준비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1조 3항입니다. 즉 지방분권 국가. 근데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 법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끼리 논의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쉽게 해석을 한다면 지방분권 국가는 중앙집권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 그리고 집권에 대비되는 분권.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 형태는 중앙집권 국가였는데 이제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가겠다. 그걸 지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조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헌법 제1조 조문사이에 보면 이게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조항의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가 지방분권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면 헌법 조항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헌법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넣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1조 2항과 충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권국가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즉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라는 거죠. 근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권 국가는 이 국가가 가지는 주권을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는 겁니다. 한계를 걷는 거죠. 주권국가가 있는데, 원래 주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이 주권이고,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권력, 이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권을 제약하면 안 되겠죠. 주권을 여기다 침범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방분권 국가라는 개념은 마치 주권 국가와 지방분권 국가가 대등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주권 국가를 아주 약화시키고 지방분권을 아주 강화시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 현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럼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합성, 이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주권국가 개념과 사실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 지방분권 국가가 강화되면, 즉 지방정부의 권력이 강화되면 실제로 사실상 연방국가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연방국가죠. 근데 미국의 연방국가가 그 영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미국을 지칭하는 정식 명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되어 있죠. 스테이트가 원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 연방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그걸 좀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지방정부가 하나의 주처럼 사실상 독립된 국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일 국가인 대한민국을 사실은 일종의 연방국가처럼 그렇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심지어 해체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약화시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실은 뭐냐면 연방제 통일을 할 때 대한민국과 북한끼리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단위가 해서 연방제를 만드는 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방분권 국가가 만약에 심화되면, 그 논리가 확산되면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도 말이죠.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도가 그 연방제를 구성하는 한 단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처럼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지방분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또는 국가를 약화시키고 지방정부를 강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주처럼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이게 나중에 고려 연방제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 자체로서 위험한 것이 아니지만 이게 헌법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지 모르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지금 법원, 헌법재판소 좌파들이 장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공권국가라는 개념을 그 연방제 형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단일 국가인 우리가 대한민국이 연방국가인 것처럼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단위가 돼서 하여튼 고려연방제 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어떤 간에 이 지방분권을 또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이나 행정국학자들이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걸 의도하는 학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도 이전 문제 있죠. 이 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 사항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헌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는 뭐 국호, 나라 이름, 그리고 이제 뭐 국기, 국가, 국화, 그리고 수도, 이런 것들이 헌법 사항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영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현행헌법에는 국기, 국가, 국화, 그리고 수도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좌파들 가운데는 태극기가 국기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아니다, 애국가도 국기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떡하네, 수도 문제가, 수도는 좌파들은 하여튼 수도를 옮기고 싶어 하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뭐 그런 정치작업을 약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예 헌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이거 이제 헌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제3조가 영토조항입니다. 영토조항인데 거기 2항을 신설해가지고 뭐라고 규정하냐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조 1항은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데, 그 밑에 2항을 신설해가지고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꼼수인 이유가,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속한다.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 즉, 법률로는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은 겁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관습헌법으로 확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헌법에 명문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즉, 헌법 자체가 수도가 어딘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관습법에 따라서 그냥 서울이 수도가 되는 거고, 새로 정한다면 그 정한 곳이 헌법 규정으로 새로 정한다면 그 정한 곳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꼼수를 부려서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수도 이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건 수도 이전을 하는 과정 자체만 해도 10년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이제 관공서를 이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10년 이상의 준비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근데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뀌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도 또 바꿀 수 있겠죠.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 그래서 예컨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자, 수도를 서울에서 예컨대 세종시로 간다. 또 우파 정당이 또 다수를 차지했으면 또 그 세종에 있는 세종을 수도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이렇게 늘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 정한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럼 이게 아예 헌법 규정으로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관세법법 그대로 수도가 서울인 것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건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건 정치 내지는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는 뜻이죠. 이제 법적 시비는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헌법 자체에다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법률로 정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사항인데, 즉 법률로 위임할 사항이 아닌데 말입니다. 법률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 헌법사항을 법률로 위임한 거니까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지난번 헌법 개정안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권은 지금 현행헌법 제2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권, 그리고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의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본권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권의 주체를 많은 경우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행복주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주권, 그 다음에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과 연쇄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 이 자체를 지금은 이런 권리에, 이런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사람으로 바꿉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다 그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일정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평등권을 예를 들면, 현재 현행헌법에서는 제11조 1항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할수는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행복주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은 현행 헌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도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권리가 보장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국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입니다. 근데 사람은 뭐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고 외국인, 심지어 무국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포괄하는 범위는 국민뿐만 아니고 외국인, 무국적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왜 발생하냐? 실제로 해석론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양심의 자유,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론으로 외국인도 양심의 자유 인정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을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바로 뭐냐면, 실제로 특히 평등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실은 와해시키는 그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체의 자유, 근데 A라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보장을 해주고 B라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B는 뭡니까?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죠. 그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B는 또 어떤 그 기본권을 침해당하냐면, A는 보상을 해주고 B는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것은 동시에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기본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배경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평등권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도 다르게 말하면, 평등권을 보장하면 다른 어떤 권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컨대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외국인과 평등권의 주체를 사람이라고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든 기본권에서 차별받지 않을 그런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의미는 다르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다르죠? 근데 모든 기본권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논리가 됩니다. 평등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 평등권 조항에서 그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국제관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이 적용되냐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호주의 원칙,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 근데 A국과 B국이 있을 때 A국이 만약 B국 국민은 A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죠. A국이 B국 국민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면 B국도 그에 상응해서 A국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즉, 너희 나라가 우리 국민들에게 권리 보장해주면 우리나라도 너희 국가 국민을 보장해주겠다.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이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헌법 조문에다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상호주의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 때문에 그 국가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용어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헌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국가 내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그 구성을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 뭐 다른 문들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옮겨 놓으면 이 헌법 규정 때문에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설령 그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건 바로 그 우리 주권을 스스로 그 다른 외국에 예속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등권과 인기를 때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줘야 되는, 즉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을 똑같이 보장해 주는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그리고 주권 제약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으로 바꿀 게 아니라 그대로 국민으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보장받는 권리는 헌법 해석론을 통해서 또는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옳다. 지금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헌법 개정에 들어와 있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 자, 지금 오늘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